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후보 선출한 때로부터 아주 컨벤션 효과가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집 나간 2030들의 표심도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또 시그널을 주는 여론조사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캠프는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으셨던 김용남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아주 좋아요, 표정이. 네, 어쨌든 기쁘시죠? 그럼요. 기쁜 거 반, 안도감 반. 아, 기쁨과 안도감? 그렇죠. 혹시라도 달라요? 만에 하나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네, 어쨌든 간에 잘 됐었으니까 안 되는 걸 전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재등판하려고 지금 하는데, 뭐 정권 요구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권성동 비서실장이 아니다, 정권 요구한 적 없으시다, 우리 계속 얘기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뭐 이진석 당대표도 계속 하이에나 얘기하고,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 그동안 활동하시던 분들 좀 측근들 다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또 만났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상 모든 당무에 있어서의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렇죠. 당원 그래야 되는 당규에는. 거죠. 그리고 과거 예를 보면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사실상 당대표나 뭐 비대위원장이 있어도 그 대선 후보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됐어요. 지난 5년 전 2017년 대선 때 보면 그때는 홍준표 대선 후보가 선출됐는데 네. 정말 대선 후보가 마음대로 했어요. 어.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나 다른 분들에 대한 권한을 많이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당의 요직, 뭐 특히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정권을 요구했다. 사실은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항상 그 전에도 보니까 정권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조율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그 멘트가 이준석 당대표로부터 나왔던 거고, 권성동 지금 후보 비서실장은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었다. 그 속내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 그렇게 안 할 거다, 정권을 못 준다 이거잖아요. 아니 이게 김종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선거지. 네. 그러니까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거지.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일명 지금 거론되고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면 물론 권한도 가지시고 중심이 되시겠지만 선거는 뭐니 해도 후보가 치르는 거죠. 아니 뭐 끝났습니다 얘기. 지금 내가 딱 들어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님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성향상 사실 자존심 구기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게 자존심을 굽히는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러니까 그게 선대위원장 모시면 네. 충분한 그 권한들이고 예우를 해드립니다만, 선대위원장이 오히려 캠프를 뭐 전부 조직을 한다. 그리고 캠프의 방향을 후보가 아닌 선대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그런 선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두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와서 정권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하면 무조건 당선이 될 거다, 이런 보장이 사실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만큼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작년 21대 총선을 그때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망했었잖아요. 저희 망했죠. 네. 물론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잘못은 아니지만. 뭐 전적인 책임은 전혀 아니고 그때 당 대표나 뭐 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김종희 전 위원장은 사실은 모시기가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이준석 대표까지 여기 가세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겠습니다, 두 분이나. 대선 후보가 양보하는 만큼 두 분도 양보하셔야죠. 근데 양보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래도?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그렇다고 치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뭐 어쨌든 지금 당의 주요한 직책을 지내셨던 분이고 뭐 그 김병준 위원장께서도 확실한 정치 철학이나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의견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죠. 좀 선택의 가지수가 좀 여러 개가 사실 있네요. 우리 캠프, 물론 캠프는 아니지만 이제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잘 됐네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윤 후보 측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2030 세대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뭐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40명 얘기는 잘못된 거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2030의 이탈이 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은 좀 돌아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너무 2030이 마치 전체인 탈출하는 것처럼 언급할 필요는 사실과도 다르고 사실도 그렇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 특히 대부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던 2030이 경선 결과에 실망을 느끼고 탈당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네. 모든 경선에서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는 다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해도 당 내에서 경선 끝나면 탈당이 꽤 많아요. 네. 자기는 누가 되길 원했는데 결과대로 안 되면 뭐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은 사실은 돈 당의 받는- 당비를 돈을 내는 내가면서 거죠. 이렇게 네. 응원을 하는 건데 네. 뭐 하려고 내가 당비 내냐. 뭐 그리고 탈당하는 사례가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도 보통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은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입당한 2030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마치 2030이 당을 떠나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 속내가 있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또 포인트를 줘서 말하는 건 이거 같더라고요.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뭐냐, 첫 번째. 그러면서 임명장 남발? 이 얘기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2030을 누가 조롱했다는 건가요? 조롱한 사람 없어요. 절대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럼요. 지금 안 그래도 2030의 마음을 잡으면 이번 대선은 이긴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잘못된 얘기예요. 일단 당내나 캠프 관계자가 조롱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네. 그건 약간 말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임명장. 임명장. 수백만 장의 임명장을 뿌린다.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 언급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수백만 장을 명에게 뿌릴 수는 임명장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명장을 줄 수 있는 조직력이면 선거 당연히 이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뿌리면 득도 있고 실도 있어요. 어떤 득과 어떤 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네. 수백만 명에게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정말 조직력이 강해서 뿌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 네. 아니면 뭐 선거와 관련된 그 추행이 일어났다. 그럼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실도 있어서.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만큼. 네, 그러니까 네. 그 언급은 그 정도로 당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이게 당협 단위까지 정말 내 선거처럼 열심히 뛰어서 조직이 확대되면 네. 이 선거는 당연히 이긴다.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지. 정말로 수백만 장의 임명장을 뿌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죠. 그냥 좀 말뜻을 새겨들어야죠. 네, 너무 그러니까는 이 캠프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까?
오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근데 오고 싶다고 해서 다 어떤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리스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한다고 하지만 가끔씩 사고도 일어나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몇 년 전부터 자주 네, 뵀지만 그렇죠. 예. 사실 잘 모르죠. 모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그렇죠. 부분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감옥 가야 된다. 이건 정말 나는 이 비리 대선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정말로 비리 대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 언급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고 사실과도 부합하는데 네. 양 후보 다 그런 식으로 취급한 거는 대단히 민주당스러운 발상이죠.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엑스맨이에요? 홍준표 후보께서 경선에 지다 보니까 거의 2030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마음이 떠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강한 멘트가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엔 결국에는 선거를 도우러 합류하실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판에 합류하는 것으로 예, 이쪽에. 왜냐하면 합류를 안 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정치 행보를 걸을 수 있을 만한 동력도 부족해요. 동력이 부족하다. 사실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2030의 지지가 사실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거고 이게 조직적으로 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적은 숫자라도 이게 오래 같이 가려면 네. 정치 철학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30이 정말로 홍준표 후보의 어떤 정치 철학에 공감을 느끼고 했는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제가 보기엔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요인은 소위 얘기하는 엔타이 페미니즘 정도의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뭐 명확하게 그런 걸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반페미니즘. 예. 약간 거기에 편승한 측면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앞으로 계속 같이 정치를 해나가기 위한 어떤 정치 철학으로 설정하기는 어렵죠, 대단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은 아니고 그래요? 어때요? 그럼요. 그럼 무슨 뭐예요? 페미니즘하고는 무관해요? 윤석열 후보는 무관? 그건 약간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페미니즘도 아니고 반페미니즘도 아니고 그런 건가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좀 오염이 돼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 약간 페미니즘 중에서도 극단적인 네. 거에 찬동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스트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젠더 갈등에서 얘기하는 그런 페미니즘하고는 거리가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뭐 이분법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페미니즘은 아니고 예. 그냥 어쨌든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어하는 평등한 사람이다. 그럼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죠. 감옥 가야 되는 처절한 대선 한 명. 그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실 공수처에 지금 입건된 게 4건이잖아요. 전부 해서 한 12건쯤 됐는데. 그렇게 많아요? 저도 세다가 뭐가 더 있지 그랬는데 네. 누구는 12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공수처 뭐 이렇게 검찰까지 합쳐가지고. 합치면 그러면 전혀 여기 다 무관하고 전부 다 정치 공작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에서는 며칠 단위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입건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거의 그 정권에 의한 입건 사주 의혹을 나중에 입건 사주?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뭐 생각지도 않은 걸 입건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소위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친정권 성향의 시민단체 이름을 딴 집단에서 무슨 진정서 고발장을 내면 그걸 근거로 해서 무조건 형사 입건을 지금 하고 있는 일단 상황이거든요. 입건이 되는 거죠. 예. 고발장이 들어오면. 근데 예. 공수처는 출발할 때부터 많은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치적 중립성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청문회 하면서 사실은 공수처 물어봤을 때 찬성이라 그랬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이렇게는 이렇게까지 모르고, 막 갈 네. 줄 몰랐죠. 아, 막 할 줄 모르고. 자,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형사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씨,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문제, 뭐 학력 허위 뭐 기재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지금 직권남용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건들은 사실 직권남용과 관련된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 건하고 그 중에서도 고발사주 의혹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일단 그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 황당한 거고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주식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러면 내 이정필 주식 씨 말하는 거죠? 예. 예. 주식을 좀 맡아서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맡겼어요. 근데 예. 그 계좌 그러니까 투자 일임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거로 사고팔고를 했는데 보니까 4천만 원이 오히려 손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신 실력 있다 그래서 맡겼으니까 내 돈 자꾸 까먹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래서 돌려받았어요. 네.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거래 내역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 돼요?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의심을 살 수 있지만 김건희 씨는 돈을 잃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인도 됩니다만 이 주식 거래에 관여한 게 없어요. 사실 처음에 맡기고 나중에 네. 주식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돌려받은 게 다예요. 그래요. 이걸 갖고 지금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선전을 해가면서 뭐 소환을 하네 마네 이런 건데 사실은 적절한 수사 방법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네.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지금 3명인가 구속됐잖아요. 예. 일종의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마치 여기에 김건희 씨가 가담한 피해자예요? 것처럼 네. 지금 선전을 하고 근데 있는 그 얘기를 거죠. 하다 보니까 좀 저는 딱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을 때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때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다 손해밖에 안 봤다. 이게 무슨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투기한 것도 사실 아니었다.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꿋꿋하게 사실 수사를 하셨잖아요. 게다가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되면서 연설하시면서 특정인과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수사하는 거는 별건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례가 전혀 틀립니다. 다 틀려요?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 돈을 집어넣고 네. 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죠. 거기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의논을 하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그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으로 남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미실현이. 사모펀드 자체가 네. 그 탈법적인 우회 상장을 위한 구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스닥 상장사를 소위 껍데기라고 하는 쉘로 인수를 하고 네. 거기에 주로 관에 납품을 해서 돈을 버는 비상장사를 이제 펄이라고 하죠. 네. 증권가에서 그걸 붙여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수십 배 이상 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뛰면 사모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또 더군다나 비상장사는 100% 사실상 인수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장관 임명만 안 되고 인사청문회만 안 됐으면 이익이 적어도 수백억 이상 날 수 있는 구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그래요?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해야죠. 그래요? 그럼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사례가 틀립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잘한다는 선수에게 우리가 그냥 단지 맡겼을 뿐인데 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랑은 무관하다 이 말을 사실 믿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주가 조정은 그러니까 이제 이정표 씨가 또 그동안에 얘기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또 얘기해 놓은 게 단순히 뭐 맡겨놓은 것뿐만이 아니다. 원래는 쩐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을 맡겼으니까 뭐 쩐주라고 표현했나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돈을 맡긴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 구도를 보면 네. 돈을 맡겼죠. 네. 그리고 제가 오래돼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오천 조카 네. 사실상 그 사모펀드를 운영한 거기하고 계속 은원을 주고 받아요. 네. 그것까지 증거로 확보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정은 주가 조작이라는 건 시세 조정이죠. 허수 주문을 내거나 네. 통정 매매를 해서 사고 팔면서 주가를 띄우는 방식이고 여기는 그 우회 상장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얘기가 더 이상 안 되고. 끝나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예. 하나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씨 부인이 사실은 김건희 씨래 부인이 아니라 김건희 씨죠. 부인이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했냐가 사실은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전가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이력서를 낼 때 이제 허위 이력을 뭐 기재했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요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후보는? 어떤 부분이 허위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박사 학위는 받았고 네, 그게 박사학위는 이제 받았고 그다음에 정교사로 표절- 뭐 근무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그다음에 뭐 겸임 교수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강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강의 경력이 조금 예, 과장됐다. 허위를 잘 작성됐다는 근데 것 솔직히 같아요. 말씀드리면 요새 뭐 네.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제가 근데 논문 표절 문제는 네. 나 지금 뭐 표절 여부를 다시 그 재심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재명 후보도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네. 그건 본인이 인정했어요. 근데 이거 나 표절, 베꼈다. 표절이다. 학위 취소해 달라.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오히려 그 학교 측에서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학위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석사 학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논문 표절 혐의인데 그 두 사건이 돌아가는 방향이 너무 틀려요. 이거는 처음에 뭐 문제 없다고 했다가 다시 야당 후보의 부인이라서 지금 아주 엄격한 심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대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석사 논문은 본인도 인정한 표절인데 아유 왜 이러시냐 그냥 학위 계속 갖고 계셔라 이러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좀 이해하기 힘들게 돌아가고 공정하지 있습니다. 않게 이상하게 지금 네. 흘러가고 있다.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김건희 이제 여사라고 불러야 되려나요? 하여튼간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합니까? 조만간에 조만간? 적절한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씨 등판하면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 이제 달변가 다변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앞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인터뷰 전부 다 그냥 녹화로만 하겠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인터뷰를 예를 들어서 토마토 뉴스도 라이브로 하잖아요. 네, 우리 라이브로 하니까. KBS 9시 뉴스도 라이브로 해요. 네. 근데 그걸 전부 녹화로 하기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윤석열 후보께서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렇게 사실은 사석에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정치인으로서 특히 대선 후보로서는 국민들께 좀 낯설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법이 문제다. 약간의 그 경험의 경험에. 문제겠죠. 경험과 직역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는 대선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여의도식 정치 화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죠. 예. 뭐 한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달변가의 또 생방송 인터뷰 출연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하고 오늘 말씀 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